인사부터 드릴게요. 저는 이투스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범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조금 간략하게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학생들은 그래도 저를 어느 정도 아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직 제가 생소하실 거라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최우등 졸업을 했고 이투스에서 영어 영역 온라인 강사로 작년 딱 요맘때쯤 런칭을 해서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입성 당일날 바로 단강기 중 영어 영역 1위 달성했고요. 현재는 통합으로 영어 2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제 연간 커리큘럼인데 아마 배부 자료에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커리큘럼은 이 중에서 시즌 1 첫 번째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수능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 올해 수능이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응시를 했는데 아까도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 구평이 4.37%였고 이번 수능이 한 5, 6%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 오답률 양상을 좀 보시면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또 중상위권 문제들은 또 그렇게까지 높지 않게 이렇게 출제가 돼서 오히려 이제 2, 3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등급을 받기가 좀 쉽지 않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킬러 문항 이슈가 발표됐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완전히 쉬워졌다고는 생각할 수가 절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답률이나 1등급 비율을 봤을 때 절대평가 전환 이후로 이렇게까지 시험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문제가 많이 어렵게 바뀌었는데 그 양상이 좀 달라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킬러 문항 이슈 발표 이후로 영어 출제 기조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고 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며 제 커리큘럼에서는 작년과 다르게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를 조금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뭐 어떤 점들이 달라졌냐면 가장 큰 변화는 제시문이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제시문이 쉬워졌다라고 했을 땐 크게 두 가지 결이 있는데 첫 번째가 소재에서 조금 난이도를 낮췄다. 그러니까 원래 수능 영어에서 좀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여기 나와 있듯이 철학 제시문. 그러니까 뭔가 영어 자체가 어려워서 글이 이해가 안 된다기보단 소재 자체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이걸 한국말로 바꿔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양상이 좀 더 많았고 글 자체가 좀 어려워서 글 내용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선택지는 쉽게 고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글만 제대로 이해하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글 자체를 좀 쉽게 내다 보니까 제시문을 읽어내는 것 자체는 중하위권 학생들도 어떤 유형의 문제든 간에 도전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난이도가 쉬워졌다고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제시문은 쉬워졌지만 이제 선택지가 까다로워져서 그런 건데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문장 구조입니다. 소재 자체도 좀 쉬워졌고 제시문 자체의 문장 구조도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출제가 되지 않아요. 특히 이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에서 이런 양상들을 보이는데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옛날에는 네 줄, 다섯 줄 이렇게 엄청 길었다가 이제는 한 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요건 제가 바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킬러 문항 이슈 발표되기 이전에 출제됐던 이제 6월 모의 평가 34번 문항입니다. 빈칸 추론이죠. 원래는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문장 자체를 해석하고 이 빈칸에 어떤 맥락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거 자체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면 이번 구평과 수능에서는 이런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애초에 킬러 문항 이슈 발표될 때 교육부 자료에 들어있던 사항이에요.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 뭐 관계대명사절이 들어간다거나 이중부정문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어렵게 출제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게 정말 여실히 반영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가장 주요하게 변화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들은 이런 양상보다 이런 양상이 정말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아, 이 기출 문제를 어디까지 활용을 해야 되는가? 이 최근 출제 기조에 어긋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최근 출제 기조에 맞는 문항들만 보고 나머지는 제외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하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기출 문제를 버린다라는 선택지는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사의 자체 제작 모의고사가 있고 뭐 엔제가 있고 실전 모의고사가 있고 하지만 기출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 고민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기출 문제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느낌의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풀이시키는 것은 지금 변화된 출제 기조를 대비하기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 커리큘럼에서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에요. 사실 이게 출제 기조가 어긋난다고 해서 크게 뭐가 어긋난다기보다는 정말 문장 구조 딱 하나의 원인 때문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제가 변경해서 제공하면 돼요. 제가 이제 작년과의 좀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커리큘럼에서는 기출 문항들을 볼 때 최근에 그 변화된 킬러 문항 이슈로 인해서 변화된 출제 기조들을 제가 직접 반영해서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주하게 되는 모든 기출 문제들은 다 최신 트렌드에 맞춘 형식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주교재도 마찬가지고 위클리로 나가는 과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숙제로 배부하는 기출 모의고사 풀세트도 마찬가지고, 그 문장 구조들을 제가 좀 건드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작년 수능. 근데 이것도 지금 출제 기조상으로는 출제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빈칸 앞뒤로 문장 구조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하나의 문장으로 끊어서 이렇게 바꿔서 제시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요 느낌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제가 한다고 말씀드리면 한 가지 우려하시는 게, 기출문제 이렇게 건드리면 내용이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내용을 바꾸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두 가지 문장은 다 똑같은 의미를 담고는 있습니다. 다만 문장 구조만 제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바꿔서 학생들한테 풀이를 시키겠다, 그런 의미예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비교적 최근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빈칸 앞뒤로 문장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길어요. 이게 최근 출제 기조에서는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다 이렇게 끊어서 제시를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풀었을 때와 이렇게 풀었을 때의 차이점은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 문제풀이에서 집중해야 되는지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위에 같이 풀 때는 빈칸 자체의 맥락을 판단하는 게 좀 많이 까다로워지는데, 이렇게 문장들을 분절해버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맥락을 파악하기는 비교적 쉬워집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문제를, 어려웠던 문제를 너무 쉽게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수능 영어의 출제 기조는 맥락 자체를 판단하기 쉽게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시문은 쉽지만 선택지가 좀 까다로워진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최근 수능 트렌드가 바뀌면서 킬러 문항 이슈가 발표되면서 모두가 문제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영어가 어려워졌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선택지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전에는 글 자체만 제대로 이해하면 5개의 선택지 중에 함정선지라고 부를 만한 거는 사실 없었어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틀린다면 그것은 100%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틀리는 거였는데, 지금 학생들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글 내용을 얼추 이해하고 선택지에 내려와서 선택지 속어를 잘못해서 틀리는 그런 양상으로 좀 기조가 많이 변했어요. 그 단적인 예시가 이번 9월 평가원의 요 1번 선택지였는데, 제가 이게 왜 틀렸는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빈칸 한국말로 적어놓은 부분만 한번 보시면, 이제 맨델의 이론은 현대 문제들을 따라잡았다, 이 선택지가 주제랑 굉장히 직결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1번을 고르고 틀렸는데, 이제 정답률이 이게 17%였어요. 1번을 고르는 학생들이 30%였습니다. 거의 2배가 지금 함정선지에 낚였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선후관계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맨델의 이론이 현대 문제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현대 문제들이 맨델의 이론을 따라잡는다, 이렇게 작성을 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라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런 선택지 속어에 이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절대 이거는 한 번에 풀어내기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5번 선택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중들의 인정을 받은 거는 맞지만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re라는 게 틀렸습니다. 다시금 얻었다가 아니라 그냥 최초로 얻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제시문 내용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선택지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소거해야 될 일이 없었어요. 영어에서만큼은 함정 선지를 출제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제시문 자체가 쉬워지다 보니까 변별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출제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지가 사실 선택지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오히려 더 난감한 거죠. 글 자체를 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얼추 비슷한 말을 고르면 됐었던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이제는 글을 그 어느 때보다 꼼꼼히 읽고 선택지 속어도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요 연습이 안 돼 있던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오히려 오답률이 높아지고 1등급 비율이 떨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올해 수능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깊게는 설명 안 드리겠지만 제가 밑줄 친 요 부분들은 다 동일한 말이 들어 있어요. 정답은 4번이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자, 넓은 관점 요런 내용을 골라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선택지에 내려오면 개인의 관점을 확장, 넓은 관점 다 똑같은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정답은 하나뿐이니 선택지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기준이 필요하구나. 정말 선택지를 소거하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요 슬라이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변화된 출제 기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함정선지입니다. 제시문이 쉬워졌지만 선택지가 까다로워지면서 그대로 변별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글이 쉬워졌다 보니까 함정선지인지도 모르고 틀리는 거죠. 쉽게 풀고 쉽게 틀리는 그런 유형으로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요 겨울방학 동안 웬만하면 기출 문제를 좀 다 끝내야 하는데 그때 초점이 이제는 어려운 글을 뚫어내는 연습이 아니라 쉬운 글을 읽더라도 함정선지에 걸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선택지를 소거하는 기준을 잡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셔야 해요. 근데 그 도구로서 우리는 평가원 기출 문제를 활용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제 수업도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작년 수강 후기인데요. 그 박스 친 부분들만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작년부터 선택지 소거를 강조해서 되게 좀 강조해서 가르쳤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수강 후기입니다. 다른 것은 왜 답이 될 수 없는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부문 정리의 선택지 분석까지 해설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해설지를 좀 자세하게 쓰는 편인데 한 문장 한 문장 다 해설 달아주고 선택지도 각 선택지마다 왜 이게 틀렸는지 어떤 기준에서 소거해야 되는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설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고 선택지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학생들이 얘기해주고 있고요. 오답의 근거와 이유도 제시해주는 강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은 다 배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 한번 보시면서 같이 들어주세요.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그냥 싹 다룰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9주 동안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첫 시간에는 제가 수능 영어 독해의 핵심 4원칙이라고 해서 정말 어떤 유형을 풀든 간에 요것들은 기억해라라는 그 대원칙들을 한번 다룰 거고 2차 시부터 9차 시까지는 절대평가 전환 이후에 2018학년도부터 며칠 전에 시행된 따끈따끈한 수능까지 유형별로 제가 전략을 수립해서 알려줄 건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제 기조에 어긋나는 문항들은 제가 맞춰서 변형해서 수록을 할 거라는 점 그리고 강좌 내에서는 어려운 글을 읽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택지를 소거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기준을 수립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라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차별 과제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단어는 당연히 외우는 거고 단어 시험도 당연히 보고 주간지가 배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기출도 포함되어 있고 제가 느끼기에 좀 최근 트렌드에 잘 맞는다 싶은 자체 제작 문항들도 들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9문항씩 풀면서 이제 저희가 2018학년도까지 강의에서 다루잖아요. 2015부터 17학년도까지는 과제로 풀모의고사로 배부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렌드에 어긋나는 문항들은 제가 변형해서 제공할 거고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다 따라오게 되면 10개년치의 평가원 기출문제, 교육청 그리고 사관학교 자체 제작 문항까지 겨울방학 때 좀 끝내겠다. 근데 그 과정에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선택지 소거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과제 관리 테스트. 요거는
매주 단어 테스트 당연히 볼 거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가 이제 밀착 감시를 할 거예요. 저는 되게 집요한 성격이라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면 끝까지 집착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늘어지는 일은 절대 발생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간지 학생들이 푸는 거 보고 이 학생의 약점이 무엇인지 제가 한 번씩 피드백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해설지와 피드백 들어갈 거고요. 질의응답은 웬만하면 제가 다 받을 겁니다. 저는 타인을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이라 인강을 하면서도 작년에 정말 많은 커리큘럼, 제가 10개가 넘는 커리큘럼을 내면서 조교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모든 일을 다 제가 직접 해야만 이제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라서 질의응답 절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받을 거고 추가 질문들도 카톡이나 네이버 밴드 활용해서 다 직접 받을 겁니다.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끝이 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보통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